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집은 불타 없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어린 시동생을 품에 안은 분이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깊은 산속에 숨어든 18 과부의 앞을 사방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의 끝에서 과연 분이는 어떻게 이 벼랑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은 과연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깊은 산자락 아래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계곡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허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가난이 마치 그림자처럼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해도 아니건만 마을 사람들의 삶은 해가 바뀌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곳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잠시 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마을에 박분이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나이 18 꽃다운 나이였지만 분이의 얼굴에는 또래 낭자들이 가진 해맑은 웃음 대신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나이에 이웃마을 총각에게 시집을 왔으나 혼인한 지 채 2해도 되지 않아 남편을 폐병으로 잃고 말았지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는 시어머니 봉씨와 7살짜리 시동생 막동이만 남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와 몸이 성치 않은 늙은 어른, 그 둘을 건사하는 것이 18 분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분이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분이는 지게를 치고 산을 올랐습니다. 마른 가지를 꺾고 솔방울을 줍고 무거운 나무단을 묶어 내려오는 일을 거르는 날이 없었지요. 산에서 내려오면 곧장밭으로 향했습니다. 콩이며 조며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것들을 가꾸는 일도 분이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쌀은 늘 부족하여 저녁 밥상에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시어머니와 막동이의 밥그릇을 먼저 채웠습니다. 자신의 몫이 적어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 노치성이 마을을 돌며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노치성은 마을을 오래 쥐고 흔들어 온 자였습니다. 넉넉한 체구의 번들번들한 얼굴, 목소리는 크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관아에서 정해준 세금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걷어가면서도 그는 늘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올해는 관아에 바칠 게 많아서 어쩔 수 없다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곧간 문을 열었습니다. 감히 이 일을 달았다가는 어떤 안갚음이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분이도 그 앞에 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빠듯한 살림에서 곡식을 더 내어놓아야 할 때면 분이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 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이장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먼저였지요. 시어머니 봉씨는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집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막동이는 그런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지요. 이 집에는 가난이 사는 것인지 사람이 사는 것인지 모를 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오늘도 아침이 오면 지게를 치고 산을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청울리 마을 어귀에 낡은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지붕의 기와장도 비바람에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날마다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김도윤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터였고 이목구비가 또렷하며 눈빛이 깊고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원래는 한양에서 벼슬기를 바라보던 양반집 자제였으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한 뒤 이곳 청울리까지 흘러들어 온 처지였습니다. 아는 것이 글뿐이었기에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분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이른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단을 지고 고갯길을 내려오는 분이를 보았을 때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8마녀자가 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지요. 도윤은 말없이 다가가 지게의 한쪽을 받쳐 주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손을 더럽히실 것 없습니다. 분이의 말에는 사양의 뜻도 있었지만 신분 차이를 의식한 조심스러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 드는데 신분이 어디 있겠소. 그날 이후 도윤은 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안쓰러웠습니다. 도윤은 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분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혹은 관아에 무언가를 호소해야 할 때, 그를 알면 훨씬 덜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허나 분이는 완강했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그를 배워 무엇하겠습니까? 밭에서 김이나 매는 것이 제 본분이지요. 도윤이 몇 번을 권해도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다는 것을 분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요즘 들어 이상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장 노치성이 거두어가는 곡식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곡식이 정작 관아에는 절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늘 낮았고 눈빛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이의 집이 유독 심하게 들볶인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꾸려가는 집이라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분이 집터가 이장의 탐욕과 얽혀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저 바람에 실려 다닐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씨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아, 이 집터가 영 불길하구나. 예전에 점쟁이가 이 자리는 여인에게 해롭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미신 같은 말씀은 마세요. 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분이의 가슴 어딘가에는 작은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막동이가 배가 아직 고프다며
형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그릇에 남은 것을 막동이의 그릇에 덜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본 사람이 있었지요.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분이의 집 앞마당에 곡식 한 자루를 살며시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 놓인 자루를 발견한 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누가 이것을 두고 갔는지 생각했지만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곧 터질 듯한 균열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일찍부터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짙은 남빛으로 가라앉았고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낙엽을 쓸어갔습니다. 분이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죽을 끓이는 중이었습니다. 솥안에서 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막동이는 아랫목에 웅크려 앉아 졸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봉씨는 방 한켠에 기대어 가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저녁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분이는 솥을 저어 가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낡고 해진 회색 승복을 걸친 노승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지팡이 하나에 몸을 기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하리만치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입가에는 무언가를 오래 간직해 온 사람만이 짓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녁으로 끓인 죽은 세 식구가 나누어 먹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며칠 후면 양식이 완전히 떨어질 처지였지요. 분이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봉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아, 스님이 오셨거든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빈손으로 보내면 복이 나간다고 하지 않더냐.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분이는 한 번 더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작은 바가지에 쌀을 한가득 담아 노승에게 내밀었습니다. 집안 형편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양이었지요. 노승은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이 분이를 향해 천천히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을 담은 눈빛이려니 했는데 이내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무거운 무언가가 그 안에서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한 줄기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고 무겁던지 분이는 괜스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을 떠나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야릇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갑자기 떠나라니요. 분이가 캐물었지만 노승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거듭 이유를 묻자 노승은 그저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천천히 살인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봉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아, 예사 말씀이 아닌 것 같구나. 봉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근거도 없는 말에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 분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도 들렸고, 마당에 개가 짖다가 갑자기 뚝 그쳐버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습니다. 노승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해가 뜨기 전에 떠나라. 그 말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분이는 이른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달구는 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여명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노승의 말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해가 뜨기 전에 떠나라. 그러나 지금 해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고, 분이는 여전히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사정 때문인지 분이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죽을 끓이고 나서 분이는 서당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윤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믿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도윤 외에는 달리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서당 마당을 쓸고 있던 도윤은 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소. 무슨 일이 있었소? 분이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노승이 찾아온 일과 그가 남긴 말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도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오. 세상에는 이런저런 말로 사람을 흔드는 이들이 없지 않소. 떠돌이 승려가 하는 말을 어찌 그리 깊이 새기겠소. 도윤의 말은 차분하고 이치에 닿았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노승의 눈빛이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이 좀처럼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분이는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는데 집 주위를 천천히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한 바퀴를 돌더니 이내 멀어졌습니다. 마당에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는 문풍지를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달빛 아래 마당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만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낮, 이장 노치성이 불쑥 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온 것도 아닌데 이장이 직접 집을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노치성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집 안팎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물건이라도 헤아리는 것처럼 느릿느릿 눈길을 굴렸지요. 분이 되겠느냐. 요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러 왔다.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이장을 맞이하면서도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이 지냅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뚱한 표정으로
집 안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곡식을 더 내놓으라는 말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분이는 더 드릴 것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이장의 방문 소식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직접 집을 찾아와 내부를 살펴보고 갔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도 이장이 돌아간 뒤로 마음이 계속 뒤숭숭했습니다. 스님의 경고,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이장의 수상한 눈빛이 하나씩 이어지며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분이는 그 별빛 아래서 오래도록 홀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며칠째 분이의 집 주변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가 싶으면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낮에도 골목 어귀에서 처음 보는 사내들이 분이의 집 쪽을 힐끔거리다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장 노치성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분이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애써 외면해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막동이는 요즘 들어 밖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동이가 분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형수, 저 아저씨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눈빛이 무서워요. 분이는 막동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괜찮다고 달랬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씨의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입맛을 잃어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분이는 약재라도 구해다 드리고 싶었지만 손에 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눈치챈 도윤이 조용히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 댁, 이것으로 어머님 약이라도 지어드리시오. 도윤은 작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장 어른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간에 돕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어서 받으시오. 분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삼키고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로 감사를 전하기에는 분이의 마음이 너무 벅찼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마을을 지나던 날, 분이는 우연히 이장의 하인 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낮춰 주고받는 말이었는데, 분이가 지나치려다 발길을 멈춘 것은 자신의 집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다 끝난다. 영감마님이 워낙 단단히 준비해 두셨으니 다른 하인이 낮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집 계집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지. 이미 다 짜놓은 판인데. 분이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 하인들이 발소리를 내며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곧장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전하자 도윤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댁,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 같소. 내가 좀 더 살펴보겠소. 그날부터 도윤은 몰래 마을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하인들이 드나드는 곳, 마을 창고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창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닥에 흘린 나달들, 끌린 자국, 그리고 서둘러 덮으려 한 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직감했습니다. 이장이 창고의 곡식을 빼돌리고 있으며 그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분이라는 것을.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의 대화도 창고 뒤의 흔적도 관아에 가져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뇌리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밤이면 다 끝난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본 흔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빼돌리는 것이라면 이장이 그토록 대담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도윤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등잔불을 켜고 앉아 이장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간 것, 분이의 집을 유독 심하게 들볶은 것, 그리고 하인들의 수상한 말까지. 하나하나 이어붙이자 섬뜩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유는 마을 창고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도유는 창고 뒤편을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창고 벽 아래 깊숙이 쑤셔 박혀있는 기름 먹인 헝겊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헝겊에서 진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창고에 불을 놓을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의 죄를 분이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황급히 마을 안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장의 집 근처를 조심스럽게 맴돌다가 이장의 하인 하나가 보찜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인은 두리번거리며 마을 어귀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멀찍이 서 뒤를 밟자 하인은 마을 바깥 외딴 곳에서 낯선 사내와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보찜 안에서 꺼낸 것은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거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장이 이미 관아에 거짓 보고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곧장 분이를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도윤의 굳은 얼굴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추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분이 댁, 지금 당장 들어가시오. 드릴 말씀이 있소.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도윤은 창고에서 발견한 것들과 하인이 문서를 넘기는 장면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장이 창고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분이에게 씌워 관아에 고발할 작정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봉 씨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고 막동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형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꾸며질 수 있다는 것이 분이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봉 씨가 눈을 뜨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분아, 이제는 떠나야 한다. 그 스님 말씀이 맞았어. 분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남편과 함께한 기억이 담긴 곳을 버리는 것이었고, 뼈 빠지게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머님도, 막동이도, 저도. 분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도망칠 길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분이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쌀 한 줌, 봉 씨의 약 보따리. 그것이 분이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막동이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형수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꾹 참았습니다. 분이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그을린 천장, 남편이 쓰던 낡은 벼루. 분이는 그 벼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분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이는 봉 씨의 팔을 부축하고 막동이는 짐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도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논두렁을 가로질러 산길로 접어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풀밭에 이슬이 가득 맺혀 신발이 금세 젖어들었고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네 사람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봉 씨는 몇 걸음마다 기침을 참느라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한마장쯤 걸었을까 분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을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횃불 여러 개가 흔들리며 분이의 집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지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 67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도윤도 멈춰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움직이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소. 도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시선을 억지로 앞으로 돌리고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마을 쪽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에서 환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다가 순식간에 번지며 밤하늘을 붉게 태웠습니다. 분이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살림을 차리던 날,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지어 먹던 저녁들, 막동이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불길 속에서 한꺼번에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형수의 옷자락을 꼭 쥐었고 봉 씨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곧 소란이 일었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쳐나왔고 물을 길어 나르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산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장 노치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거리가 멀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이의 이름이 섞인 것만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장은 불이 채 잡히기도 전에 분이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질렀다는 거짓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장의 소나귀는 도윤에게도 뻗쳐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의 하인이 서당을 찾아와 도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훈장 어른, 괜한데 끼어들었다간 어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분이 그 계집과 어울리더니 함께 죄를 지은 것 아니겠소. 하인의 말투는 협박이었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연한 얼굴로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서당 안에서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장에게 밉보이는 이 없는 죄라도 분이에게 씌우는 편이 자신들에게 안전했기 때문이었지요. 분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권세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쉽게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산속 어둠 속에서 멀리 타오르는 불길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깊었고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알아두었던 낡은 움막 하나가 깊은 산 중에 있었는데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탓에 벽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지붕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네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그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밤을 버텼습니다. 가져온 쌀은 너무 적어 하루 두 끼를 나누어도 사흘을 넘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도윤이 이른 아침부터 산나물을 뜯고 먹을 만한 열매를 찾아 나섰지만 가을이 깊어진 산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봉 씨의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봉 씨의 폐를 더욱 옥죄는 듯했습니다. 밤이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낮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분이는 봉 씨 곁을 지키며 등을 두드려 드리고 주워온 소리풀 끓여 기침에라도 좋을까 싶어 드렸습니다. 봉 씨는 그런 분이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분아, 내가 내 자식보다 낫구나. 그 말이 분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산속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이 분이를 짓눌렀습니다. 막동이는 굶주림을 잘 참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낯빛이 허옇게 변한 막동이를 부둥켜 안은 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집이 불타던 날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던 날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 섞인 말들이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 역시 처지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장의 협박이 있은 뒤 서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도윤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장의 권세가 워낙 오래되고 깊이 박힌 터라 도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어줄 귀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손에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기름 먹인 헝겊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었고 하인이 문서를 넘기는 장면을 목격한 것도 도윤 혼자였습니다. 이 산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이장은 더욱 단단하게 자신의 거짓을 굳혀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막동이를 눕혀놓고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낙엽을 휘몰아치며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아에 호소하려 해도 이미 이장이 손을 써 두었을 터였고 마을로 돌아가면 죄인으로 붙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멀리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나무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회색 승복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승 해각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눈빛을 가진 노승이 지팡이를 짚으며 움막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스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떠나라고만 하시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왜 미리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승은 분이의 말을 다 받아 내듯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묵직한 그 말이 차가운 산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노승 해각은 움막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봉씨와 막동이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가운데 해각은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해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분이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해각은 본래 이 고을 출신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에게도 아내와 자식이 있었고 작은 논뱀이 하나를 일구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지요. 그러나 이장 노치성이 그 마을을 손에 넣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노치성은 해각의 논을 탐냈습니다.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높이고 관아에 없는 죄를 꾸며 해각을 올감했습니다. 결국 해각의 아내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어린 자식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논과 집을 모두 빼앗긴 해각은 살 이유를 잃고 방황하다가 산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허나 노치성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해각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희생자를 막기 위해 오랜 세월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노치성이 저질러 온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언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해각이 청울리에 나타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증거도 힘을 쓰지 못하오. 노치성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했소. 이번에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소. 해각은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모아온 문서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치성이 세금을 빼돌린 내역,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마을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관아의 거짓 보고를 올린 정황을 담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유는 그 문서들을 펼쳐보다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관아에서도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윤과 해각은 밤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분이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노치성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 날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사흘 뒤에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 예정이라는 것을 해각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노치성은 분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자축의 의미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분이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잔치날 마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노치성은 상석에 앉아 너털웃음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어귀에서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이 어찌 여기에? 노치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분이는 흔들림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그 뒤를 따랐고 해각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이 품속에서 문서 묶음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장 노치성이 여러 해 동안 세금을 빼돌리고 없는 죄를 꾸며 마을 사람들을 올가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창고에 불을 지른 것도 분이 댁이 아니라 이장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각이 앞으로 나서며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 노치성이 저질러 온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노치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저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노치성의 목소리는 컸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내민 문서와 해각의 증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래 눌려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윤이 미리 연통을 넣어둔 관군 둘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치성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노치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싸움의 끝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장 노치성은 그날로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에서는 도윤이 제출한 문서와 해각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치성의 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수년에 걸쳐 빼돌린 세금, 없는 죄를 꾸며 마을 사람들을 올가맨 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분이에게 죄를 씌우려 한 일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노치성의 재산은 남김없이 몰수되었고 노치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을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빛이 돌았습니다. 분이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씻겼습니다. 관아에서는 분이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음을 마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분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댁, 우리가 잘못했소. 두려움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의심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 사과들을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분이는 그 원망을 가슴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함께 이장에게 시달려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불타 버린 집 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은 초가를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망가진 담장을 고치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에 이영을 얻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담하고 단정한 초가 한 채가 분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새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은 늘 함께 오는 법이었습니다. 새 집의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봉 씨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토록 모진 산속 생활을 버텨냈지만 노쇠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분이는 봉 씨 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쑤어드리고 약재를 다려드리고 차가워지는 손발을 제 손으로 감싸드렸습니다. 봉 씨는 어느 저녁 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봉 씨의 얼굴에는 편안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봉 씨의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봉 씨를 잘 모셔드린 뒤 분이는 비로소 조용히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도윤의 서당에 나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막동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분이가 힘든 날이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쌓인 정은 봄눈 녹듯 조용하고 은근하게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근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달려갔습니다. 해가 근 이미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가시기 전에 인사라도 드려야지요. 분이가 숨을 몰아쉬며 불렀습니다. 해각이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고갯길을 따라 멀어지다가 이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해각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그날 이후 오래도록 그 일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서 선뜻 내어 준 쌀 한 바가지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이어져 마침내 억울한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작은 선행 하나가 어떤 씨앗이 되는지 분이는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이를 짓밟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이에게는 반드시 봄날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청울리에는 그 뒤로 오래도록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시절에도 사람의 도리를 다한 18 소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분이가 텅 빈 쌀독에서도 선뜻 내어준 한 바가지의 쌀이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마음,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는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또한 맹자께서는
하늘이 내린 때도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분이와 도윤과 해각,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쳤기에 오랜 악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선한 마음을 놓지 마시고 주변 사람과 따뜻하게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